2013년 6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밤 10시경 약 40명의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 참가한 근처 대학교 1학년생인 에드리안. 약 4시간 후 그녀는 새벽 3시 40분 홀로 그 파티 장소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한다. Breaking news right now coming out of Tempe. Right now, police officers are scouring the area near 5th and Hardy. They're looking for 19-year-old Adrienne Salinas. That's her photo right there. The teenager disappeared 2 weeks ago near Tempe Town Lake. The Gateway Community College student was on her way to her boyfriend's house, but never made it. Her car was found a few blocks away from her apartment, and 2 tires have been blown out. ABC 15's Brittany Lubeck is live from the scene of this search. Brittany, what can you tell us? 24 hours for Adrienne Salinas' aunt. So many questions about who could take such a beaming young woman. I dropped the phone and I just screamed, why? She didn't deserve it. She was an amazing, beautiful, loving, giving person. And I don't know what monster would just throw her out there. 그리고 약 2달 후인 2013년 8월 6일 그녀는 애리조나의 사막 한가운데의 진흙 속에서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된다. Breaking news now. A body discovered in Apache Junction. Tempe police are there. We have Sky 12 over the scene. 부검 결과 그녀의 두개골 부분과 팔목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19세였던 에드리안 셀리나스를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범인은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친구들과의 파티 중에 사라져버렸고 2달 후 백골이 되어 사막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의 혐의점을 받은 총 3명의 용의자들과의 관계나 그들의 증거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차근차근 그날 에드리안의 행적을 하나하나 밟아보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 3명의 용의자들 중 누가 더 의심이 가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이 용의자들 중 그 누가 가장 혐의점이 짙은 사람인지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2013년 8월 9일날 시행된 에드리안 셀리나스의 부검 검시서를 입수 분석하였고 애리조나 12 뉴스의 2019년 5월 방송과 기사 전문을 참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건 파일에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번 한 주도 다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에드리안 셀리나스 1993년 11월 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태어난 에드리안은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또래보다 항상 큰 키였고 친구들 중에 가장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 항상 또래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었죠. 차분하고 선한 인상에 날씬하고 큰 키에 그녀와 가장 친한 친구들 모두 그녀를 우리 동네 모델이라고 불렀다고도 하죠. 그녀의 아버지인 릭에 따르면 그녀는 항상 책과 신문 읽기를 좋아해 언젠가는 기자나 작가 혹은 아나운서를 꿈꿔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망하기 1년 전인 2012년 여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피닉스 근처에 위치해 있던 게이트웨이 컬리지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프란시스코, 일명 프렌으로 불리던 친구였죠. 에드리안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제일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템피 지역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본가로부터의 첫 독립이었죠. 그리고 자주 친구들과 파티를 열기도 하고 참석도 합니다. 그러던 2013년 6월 14일 어느 한 친구의 생일 파티를 에드리안 아파트에서 열기로 합니다. 그날의 타임라인. 그럼 지금부터는 피닉스 템피 경찰서에 나와 있는 사건 진술서와 그녀의 친구들이 진술한 목격서를 토대로 그녀가 사라진 그날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오후 10시 에드리안과 그녀 남자친구 프렌, 룸메이트 2명의 친구들은 생일 파티를 시작하고 그날 약 40명의 다른 친구들이 참석합니다. 파티에는 서로 사온 술과 음식이 가득했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6월 15일 새벽 2시 30분 에드리안과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프렌은 파티 장소를 나와 프렌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진술로는 에드리안이 그날 프렌이 파티에 참석한 다른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즐겁게 노는 장면을 보고 매우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드리안이 프렌을 불러 자신이 화가 났으니 너의 집으로 가서 대화 좀 하자고 불러냈다고 하죠. 30분 후인 새벽 3시 에드리안은 파티 장소였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약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남자친구 프렌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프렌과 함께 그의 차를 타고 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언성이 높아지고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드리안은 더욱 감정이 상했었는지 그의 집에서 약 10분 정도 머물다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늦은 새벽이라 프렌은 자신의 차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하죠. 새벽 3시 22분 차 안에서도 서로 심한 감정 싸움을 벌였고 결국 에드리안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 그의 차에서 내려 걸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템피 지역의 유명한 빌딩 하이든 플라워 밀 근처에서 내려 자신의 아파트까지 걸어가게 되죠. 프렌의 추후 인터뷰에는 여자 혼자 이렇게 위험한 밤에 홀로 걸어가면 안 되니 계속해서 자신의 차를 타라고 설득했지만 에드리안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말을 모두 무시하고 그저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드리안은 그 도로를 내려 걸어가는 도중 자신의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어 집까지 걸어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새벽 3시 40분 에드리안은 결국 걸어서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던 자신의 아파트로 도착하고 그곳에서 룸메이트 중 한 명인 샤이니에게 자신의 방에 있는 옷가지와 속옷을 챙겨 오늘 밤은 남자친구 프렌의 집으로 가 자고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녀의 차를 몰고 집을 나서죠. 새벽 3시 44분 에드리안이 자신의 차를 몰고 남자친구 프렌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앞차를 추월하더니 중앙분리대와 연석을 받고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때 당시에 차 상태를 보면 타이어 두 짝이 모두 펑크가 났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추월당한 차의 주인은 911로 신고해 이곳에서 지금 사고가 났으며 그 사고를 낸 차 주인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다고 보고합니다. 추후 그녀의 차는 사고 당시 지점에서 약 2블럭 앞에서 발견되었고 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바람에 차를 버리고 나와 자신의 아파트까지 걸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벽 4시 에드리안은 사고를 낸 후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걸어 도착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이미 파티는 끝나 있었고 같이 살던 룸메이트들은 그녀를 보지 못합니다. 에드리안은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지역 택시 회사에 전화해 택시를 한 대 예약합니다. 새벽 4시 10분 에드리안은 다시 집으로 나와 새벽 4시 10분에서 50분 사이에 남자친구 프렌에게 약 11번의 전화를 걸었지만 프렌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43분 전화를 받지 않은 남자친구의 폰으로 에드리안은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추후 프렌의 폰에서 이 문자가 발견되었기에 모두 사실로 밝혀집니다. 새벽 4시 50분 에드리안은 아까 예약한 택시 업체 스카스데일 캡가이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에서 걸어 약 6분 거리에 있는 AMPM 스토어에서 보기로 확인 전화를 겁니다. 그 택시기사의 이름은 토마스 사이먼 주니어. 그는 자신의 택시를 끌고 그녀가 말한 AMPM으로 향합니다. 새벽 4시 52분 AMPM 스토어에서 약 2블럭 떨어져 있었던 자동차 용품 가게 오레일리의 CCTV에서 에드리안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오레일리 가게와 AMPM 스토어의 간격은 걸어서 약 1분 거리입니다. 새벽 4시 53분 택시기사 토마스 주니어는 에드리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금 AMPM에 도착해 있다고 보고합니다. 에드리안 역시 저도 거의 다 왔어요 라고 문답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토마스가 AMPM으로 도착한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찍히게 되죠. 약 15분 후인 새벽 5시 7분 기다리다 지친 택시기사 토마스는 도착하지 않은 에드리안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추정키로 그녀의 폰이 이때쯤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졌거나 아니면 자이나 타이로 꺼졌다고 추정합니다. 추후 AMPM CCTV로 확인해 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토마스는 그 자리를 뜹니다. 하루 후인 6월 16일 오후 2시 20분 하루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고 딸의 룸메이트들과 남자친구인 프렌에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에드리안의 아버지 릭은 지역 템피 경찰서로 그녀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17일 아침 8시 35분 남자친구 프렌과 에드리안의 아버지 릭은 그녀가 새벽에 사고난 지점에서 약 2블럭 떨어진 지점에서 그녀의 차를 발견합니다.
그 차의 타이어 두 짝은 모두 파손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그녀가 왜 걸어가서 택시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차에서는 그녀가 평소 쓰던 두 개의 폰 중 다른 하나의 폰이었던 블랙베리 핸드폰과 그녀의 노트북이 조수석에서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 소지품 모두 사진을 찍은 후 가족에게 인계합니다. 그날 오후 3시 40분 경찰은 그녀와 마지막 통화를 했었던 택시회사 드라이버였던 토마스 사이먼 주니어와 그의 사장이자 아버지였던 토마스 사이먼 시니어를 경찰로 불러 신문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에드리안의 아파트를 수색하지만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6월 18일 경찰은 정밀감정을 위해 하루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녀의 차를 몰수해 경찰서에서 정밀감정을 시작합니다. 하루 전에 발견되었던 노트북과 핸드폰을 감식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에게 다시 경찰로 제출해달라 요청하지만 에드리안의 어머니는 그녀의 노트북은 자신이 받은 기억은 있지만 핸드폰은 자신들에게 없다라는 대답을 해옵니다. 실제 그 블랙베리 폰에 대한 위치 파악은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25일 에드리안의 가족들은 딸의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6,000불에서 8,000불로 올립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 있다고 제보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월 27일 경찰은 마지막 그녀와 통화로 접촉했던 택시기사 토마스의 DNA 샘플을 채취해 그의 택시 회사와 집까지 모두 수색합니다. 택시기사 토마스는 DNA 채취에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격노하며 감인 반응을 보였죠. 추후 이때 채취한 토마스의 DNA와 그의 집과 일터 수색 후에 나온 결과는 에드리안의 실종과는 연관이 없음이 밝혀집니다. 한 달 후인 7월 20일 에드리안의 가족들은 그녀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에드리안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2만 불로 올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달 후인 8월 6일 애리조나 피닉스 동쪽 지역에 위치한 아파치 정션 사막 진흙 땅에서 항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에드리안이 실종된 지역에서 약 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죠. 경찰은 한 달 전인 7월 21일에 피닉스 지역에 상륙한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 그 시신이 깊은 땅에서 올라와 사람들에게 발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물의 탓인지 홍수에서인지 어떤 범인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신에는 두개골과 손목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같이 있어야 할 핸드폰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일 후인 8월 15일 아파치 정션 사막 땅에서 발견된 그 항구의 시신이 DNA 테스트와 부검 검시 결과로 인해 약 2달 전에 사라진 에드리안 셀리나스의 시신으로 공식 확인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프란시스코 아르테가 일명 프렌. 에드리안의 남자친구였던 프렌은 그녀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나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이긴 했으나 둘의 사이는 무엇인가 딱 완벽한 남녀 커플이라기보다는 서로 매우 오픈된 관계였다고 친구들이 진술합니다. 저 둘이 매일 붙어 다녀서 어느 정도는 커플인 것 같이는 보이나 서로 완벽히 공인된 사이는 아니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둘을 오래 지켜보았던 친구들의 진술로는 프렌보다는 에드리안이 프렌을 더 많이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드리안은 그와 공인된 정식 커플이기를 바랬으나 프렌은 에드리안이 친구로서는 좋지만 그녀에게만 얽매이지 않고 다른 오픈된 관계들도 찾았다고 하죠. 어찌되었든 그가 사건 당일까지만 해도 그녀와 가장 친하고 애정이 있었던 사이는 맞았고 경찰은 그를 제일 첫 번째 용의자 선상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그날 파티를 참석한 다른 친구들이 말해주는 그의 알리바이는 매우 완벽했죠. 그리고 굳이 그가 에드리안을 해칠 이유와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et me ask you this: would you do anything to find her? Huh? Would you do anything? Oh yeah, I've been doing everything. I've been in Tempe, passing off wires every 2 times a day, before and after work. He's kind of goofy, and I don't mean that in a mean way, but he's just a goofy guy. Were they easygoing together, or did they have a volatile relationship? No, very easygoing. Very easygoing. They were always like laughing together, holding hands. Do you think there's any way Fran was involved in this? Absolutely not. Never in my mind throughout the whole investigation did I think he did it. Never. 사건 당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없었던 프렌은 현재 멕시코에서 거주 중으로 확인됩니다. 그는 현재도 에드리안에 대한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나 자신도 이 수사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스카스데일 택시기사 토마스 사이먼 주니어.
택시기사 토마스 사이먼 주니어는 자신의 아버지 토마스 사이먼 시니어의 택시회사 스커스델 캡가이의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택시회사의 평점은 너무나 안 좋았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어떤 손님의 진술로는 사이먼은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전기톱을 싣고 다녔고 그가 전기톱을 꺼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약 한 달 후에는 템피 경찰서로 그에 대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오는데 그 제보 내용에는 자신의 친척이 토마스 주니어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며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매우 절규하는 듯한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며 진술하기도 합니다. Well, we went to visit one of my cousins. I'm not quite sure if they were working on the apartment next door on the outside of the apartment, and he heard like a woman scream, and he heard like if somebody was trying to shut up the lady, but they weren't quite sure. As soon as they lowered down their music, the neighbor, the taxi driver's house, like he hired up his music full blast. And I said, "Are you sure that's what you heard, like a woman screaming?" And he's like, "Yeah, a woman screaming desperately." Okay. That's the word he used. Okay. 하지만 이 모두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그렇다더라 라는 카더라식의 제보였기에 경찰은 영장을 받게 주저합니다. 하지만 에드리안의 친구들의 증언으로는 그날 에드리안에게는 택시비가 한 푼도 없었고 그녀가 평소에 택시를 잡아 탄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실제 경찰들이 확인한 에드리안의 은행 계좌에도 현금이 10불도 없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Can we just knock that out? I can give you a ride. I don't want to do it, man. Why is that? Why wouldn't you want to? Because I don't trust those things. I don't know. The lawyer said not to. What lawyer? I personally don't care. I just. Well, I didn't think the you lawyer cared. said not to because, and not to talk to you guys anymore. And not to talk to us. Yeah, because you're really hassling me at this point. No. You know, I'm a hard worker. A lady called me. I went there. She wasn't there. End of story. If you guys don't believe it, go get a warrant. Take me to jail. 그리고 경찰들이 그를 의심했던 가장 결정적인 점은 실제 택시기사 토마스의 폰이 그녀를 태우기로 한 직후 5시 20분부터 약 12시간 동안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해 그는 대수롭지 않게 그의 폰이 그 당시 자주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파워 단자가 나가 있었고 자신은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 퇴근 후 바로 잠에 들었다 주장합니다. 그는 초반부터 경찰에 매우 호의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긴 했었지만 경찰이 자신에게 혐의점을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변호사를 바로 고용, 그때부터 매우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영장을 받아 그를 경찰서에 구금하고 그의 DNA 채취와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추후 그의 DNA는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DNA 역시 그의 집이나 차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택시기사 토마스 주니어가 그녀의 실종에 어떤 연관이 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토마스 사이먼 주니어의 아버지이자 택시회사 사장인 토마스 사이먼 시니어 역시 조금 수상한 행동들이 경찰에 포착되기도 합니다. 그는 에드리안이 실종되고 약 한 달 후 뜬금없이 41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그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Heading south toward university. And there's something that concerns me a lot. Look at that building. Completely. 에드리안의 실종이 매우 수상하다며 자신만의 추리를 하는 영상이었죠. 추후 그가 이런 영상을 올린 이유로는 그저 자신이 이 사건 해결을 하는데 조그만 기여를 하고 싶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시니어 그는 역시 전과자이기도 했는데 2018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그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해제되었고 2012년에는 위조와 절도죄로 6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에드리안의 실종과 관련된 아무런 확실한 연관성이 없었기에 경찰은 그 둘을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택시업체는 문을 닫았고 그들 모두 다른 주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And there's not one time that they had requested anything of us that we have not given it to. I mean, I understand it's a difficult thing. You know, quite frankly, they don't have a suspect, and we want them to have a suspect.
I think, quite frankly, that's the one thing that bothers me about it, the amount of time that they spent on Tom. They don't know Tom because Tom doesn't have a bone in his body that can hurt. 좀비 헌터 브라이언 밀러. 브라이언 패트릭 밀러는 1972년 10월 24일생으로 그는 미시건주 트렌턴에서 태어나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애리조나 피닉스로 이사오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폭력과 학대에 방치되어 컸고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1989년 그의 나이 17세 때 어느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그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 학생을 칼로 찔러 공격하는 바람에 약 1년간 소년원에 제소됩니다. 그리고 1991년에 출소하고 1994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애리조나주에서 워싱턴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1995년에 한 여성과 결혼, 딸을 낳고 잘 살다 2006년에 아내와 이혼, 딸과 함께 자신이 어릴 적 자랐던 고향 애리조나 피닉스로 다시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코미콘이라 불리우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따라하고 코스튬을 하는 것을 즐기는 취미를 갖게 되는데 그의 복장은 언제나 좀비를 사냥하는 사냥꾼 일명 좀비 헌터라는 캐릭터를 따라해 자신의 차와 옷을 코스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지인들은 그를 좀비 헌터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종된 에드리안 역시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좀비물로 유명한 워킹데드의 열렬한 팬이었죠. She was into The Walking Dead, like zombies. Was that something? Was that real? Yeah, we'd get together every Sunday night to watch the new episode. He dressed in this zombie hunter kind of cyberpunk outfit. What was her interest in that? The storyline, it just really hooked us. (1992년 6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브랜드 마이어스라는 세자매 중 막내딸로 태어난 13세의 어린 여학생이 실종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녀의 행방은 누구도 알고 있지 않죠. She was a slow learner, so she had that naiveness to her. She was older than me, but it was like she was younger. Or I was the big sister. Our apartment was this corner one. And I watched her walk around this corner, and that was the last time I ever saw her. She was last seen 2 doors down from Brian's house, walking in the direction of his house. 같은 해인 1992년 11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22세 안젤라 브라소라는 여성이 살해됩니다. 그녀는 초저녁에 언제나 그랬듯 자전거를 타고 집 근처를 산책 중이었고 유독 그날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시신이 한 진흙 공터에서 발견됩니다. 성폭행의 흔적이 보였고 그녀의 몸에는 범인이 등 뒤에서 공격한 흔적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머리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시신이 발견되고 약 10일 후 한 상하수도관 앞에서 그녀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그 사건을 취재했던 담당 기자의 진술로는 그녀의 머리는 너무나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냉장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였다고 진술합니다. The brutal death of Melanie Bernis made it a very difficult, emotional day for fellow students at Arcadia High. It was pretty sorrowful. There's people going around crying. There's a lot of counseling going on. I'm so confused. I really want to know, like, why, you know? 그리고 10개월 후인 1993년 9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위치한 아카디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17세 멜라니 역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시신 역시 하수도관 근처에서 발견되었죠. 머리 부분에 훼손은 없었지만 그녀 역시 성폭행의 흔적과 안젤라와 같은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여자 어린아이들이 자주 입는 레오타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Both victims were young females. Both were torso. They were killed while on evening bike rides. The bicycles of both victims were taken. Neither bike has been recovered. The bicycles are missing. Trophies. The killer takes something. Takes something that he gets off looking at, a talisman, a thing that symbolizes it. And in the case of Angela, it was her head, for God's sake, as well as the bicycle. What did that tell you about the person who was responsible for this?
seriously insane, insanely confident of his mission to kill young women. 이 세 사건 모두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그 당시 DNA 분석 기법도 발전되기 이전이라 진범을 못 찾고 콜드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In 1994, investigators believe Brian Miller left Arizona and moved to Everett, Washington. 2000년 9월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한 생존자 빅토리아의 증언. Can I get you to say and spell your first and last name? Victoria Michelson. Tell me what this pathway meant to you. Did you ever come out here? Why did you come out here? I would walk this trail with my good friends in the summer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nd we would go swimming at Silver Lake. This was a fun, happy trail until that morning of October 9th in the year 2000. I remember that I could barely see the top of the power lines through all of the trees. I remember hearing the bang right when I was on the curve. You're on that curve and you see him behind you. Exactly. And then this is where he caught up to you? Yes, pretty much like right here. So he came up behind me, put his arm around my shoulders, neck, and then I was struggling to get away from him. And then I turned and kicked my leg up in the air as tall as his head. And I kicked the knife out of his hand like a karate kick. And it flew out of his hand and it flew like 3 feet down to the ground. He sees the knife, and you see the knife, and you go for it. I go for it. I grab it. I grab it as hard as I can. And I'm like, there's no way. In my mind, I'm like, there's no way I'm going to give him the knife back. Like, there's no way. But at the end of that 1 minute thought, I just thought to myself, I want this to be over and I got to get to school. He said, if you give me the knife, I won't hurt you. So I gave him back the knife and he then me until I passed out and then, me until I closed my eyes and then he put my backpack under my head. I remember his hand lifting up my neck and the bottom of my head like it was careful, like it was a pillow or something. It was like he was using care, like he was posing you. Yeah. 사건이 벌어진 2000년도쯤 브라이언 밀러는 빅토리아 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던 기록이 애리조나주 경찰에 의해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생존자 빅토리아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를 용의자 선상에서 배제시킵니다. They showed me a picture of his mugshot and I was like, ooh, that's really creepy. He's got the same exact face, the same cheekbones, the same eye sockets, the same facial bones, the same structure. Is there any doubt in your mind that the person who attacked you was Brian Patrick Miller? No, not a single doubt. Not a single doubt. 2년 후인 2002년 브라이언 밀러는 길을 가다 처음 본 여성 멜리사 루이즈 라미레즈를 칼로 다시 공격합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브라이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증거불충분으로 그는 풀려납니다. 다시 2년 후인 2004년 빅토리아의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37세에 홀로 살고 있던 백인 여성 켈리 사스턴이 살해됩니다. 역시 칼로 인해 무참히 살해당해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아무런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약 9년 후 2013년 6월 14일 19세 애드리안이 애리조나 피닉스의 EMPM 스토어 가기 직전 도로에서 실종됩니다. 2015년 1월 13일 브라이언 패트릭 밀러 일명 좀비 헌터가 FBI에 체포됩니다. I need your full name and date of birth, please.
Brian Patrick Miller. 그는 1992년에 두 여성 안젤라와 멜라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고 그 당시 브라이언도 그 여성들의 거주지로부터 약 2-3분 거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때 1992년 당시에 훼손된 시신에서 발견된 DNA를 22년 후인 2014년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브라이언의 DNA와 비교해 본 것이 확실한 물증이 되어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는 이 두 여성을 살해한 1급 살해 혐의로 최종 사형을 선고받아 현재 애리조나 피닉스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 중 한 명 키니 아자리아는 그가 역시 에드리안 사건에도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에 제보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6월 당시 브라이언의 거주지가 실종된 에드리안의 집에서 불과 한 블럭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 키니의 진술로는 에드리안이 실종된 6월 14일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브라이언 밀러 역시 친구네 집에서 파티 중이었다고 진술합니다. 매우 가까운 지역 내에서 두 개의 다른 파티가 열려 있었고 그 중 하나에 브라이언 밀러가 있었던 것은 팩트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키니는 또 브라이언의 평소 취미는 새벽에 바이크를 타고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것이었다 주장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세 명의 용의자 중 그 누가 그날 그 도로에서 에드리안을 납치해 살해한 것일까요? 2013년 6월에 벌어진 에드리안의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도 진범을 찾지 못하고 진행 중입니다.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I remember Adrienne. When you see her picture on anything, including a missing photo, missing poster, you just remember her. She's stunning, and it's like, do you remember the smile? It's like, yeah, I remember that face. I remember, and it was a big story. It was a huge story when it first happened. 이번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에드리안 셀리나스 실종 사건에 대한 저의 사견으로 한번 채워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에드리안의 이날의 동선을 보시면 살짝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그 새벽에 왔다 갔다 심리적으로 불안했을까, 멀쩡하던 차로 갑자기 길 중간에 연석을 들이받았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녀 시신에 대한 검시 소견서를 보면 지금 이 성분에 파지티브하게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미국의 10대, 20대 분들이 파티에서 많이 하는 일명 대를 한 것으로 보여줘요. 미국에서는 워낙 흔한 일이라 한국 분들에게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미 그녀는 운전하는 거나 남자친구에는 프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흥분해 있었을 것이고 심정적으로 말랑말랑한 매우 감정적인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기에 눈에 띌 정도로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했던 여대생이 AMPM으로 걸어오는 그 짧은 거리 내에 누군가로부터 납치를 당했거나 회유를 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였던 그녀의 남자친구 프렌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프렌은 제가 보기에는 그가 에드리안을 해치기에는 동기도 부족하고 알리바이도 너무 확실합니다. 오히려 프렌을 더 많이 좋아했던 에드리안이 그에 대한 원한이 쌓일 가능성이 더 많죠. 그는 에드리안이 자신의 집으로 온 지 10분 만에 화가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되돌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도 그는 늦은 밤에 혼자 되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니 자신의 차로 태워주겠다 하며 그녀를 오히려 말리기도 하죠. 만약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그는 굳이 이렇게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었고 그 상태로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나갔고 바로 실종되었다라고 하면 되는 일이죠. 그가 그 당시에 미국 비자가 없는 불체자여서 현재는 멕시코로 이주한 상태이지만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미국 내에 이런 이주가 흔한 경우여서 그렇게 수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렌은 현재도 그녀의 사건을 돕는 것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죠. 두 번째 용의자 택시기사 토마스 사이먼 주니어.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하긴 하죠. 실제로 이 사람의 택시 회사는 미국 옐프에서 보면 별 하나짜리 정도를 받았던 매우 불만족이 높았던 회사였고 아까 본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그의 택시를 탄 한 손님이 그가 트렁크에서 전기톱을 꺼내기도 했었다며 진술합니다. 한 신고 내용에서는 그의 집안에서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했다며 경찰로 제보 전화가 오기도 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CCTV에서처럼 이렇게 화를 내고 경찰에게 욕을 했던 것은 아니고 초반에는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하죠. 점차 자신에게 경찰의 혐의점이 좁아지자 변호사를 대동해서 자신은 무고한 사람이며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이런 불같은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 사이먼 시니어의 전과 기록도 솔직히 그 장소에 실제 있었던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기에 그가 전과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들 토마스 사이먼 주니어의 전과 기록은 깨끗하기도 했고요. AMPM의 CCTV에서도 그의 택시가 찍혀있고 그가 기다리다 그냥 떠나는 모습이 찍혀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핸드폰이 에드리안이 실종되고 난 직후부터 약 12시간 동안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것은 참 설명되지 않는 점입니다. 그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와 평소에도 자주 고장났던 핸드폰이 꺼진지 모른 채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요?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그의 DNA가 그녀의 사체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DNA가 토마스의 집이나 사무실, 차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토마스의 주변인들에 대한 경찰의 좀 더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애리조나 경찰들이 토마스 주니어의 수사보다는 그의 아버지의 전과 기록에 더욱 포커스를 맞춰 정황상 증거로만 접근한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들의 택시 회사는 폐업 상태이고 토마스 사이먼 주니어와 그의 아버지 시니어는 애리조나를 떠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연쇄살인마 일명 좀비 헌터 브라이언 밀러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 세 명의 용의자 중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강한, 에드리안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고 보여줘요. 어째서냐고 물으신다면 그의 과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죠. 브라이언 밀러가 18세 때부터 길 가던 여학생들, 특히 에드리안 같이 연약해 보이거나 홀로 걷거나 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살인까지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이 바로 브라이언 밀러였죠. 공식적으로는 딱 2명의 여성만이 현재는 그의 손에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를 학생 때부터 조사해왔던 경찰과 FBI의 자료로는 추정컨대 총 7번에서 8번의 공격과 살인이 더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의 기소를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 추정할 수 있듯이 이 모두 그의 집 근처에서 살던 여성들과 학생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 패턴이 처음 공격에는 단지 칼로 위협하거나 뒤에서 습격하는 정도였지만 그가 결혼 직전까지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은 직접 그가 납치까지 해왔고 그 다음 살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느 다른 골든스테이트 킬러나 이번에 뉴욕에서 잡힌 일명 롱아일랜드 살인마 렉스 휴어먼 같은 연쇄살인마 같이 점점 진화 발전된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2006년 이혼한 브라이언 패트릭 밀러의 전 부인의 진술로는 그가 예전 1992년 6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브랜드 마이어스라는 13세의 어린 여학생 실종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전 부인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13세 여학생을 자전거 도로에서 납치했고 집으로 데려와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고백했다 진술합니다. 물론 추후 경찰에게 잡혀 구속된 2015년 1월 브라이언 밀러는 자신은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발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이 그와 2006년에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잠자리에 있어서 실제 칼로 위협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좋아했고 목에 대고 무엇인가 가학적인 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그 행위들은 지금 제가 검열을 고려해서 상세히 나열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매우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게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위들 하나하나가 그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사건들과 너무나 비슷하게 맞닿아 있고 에드리안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도 그의 예전 범죄 패턴들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추후 발견된 에드리안의 시신 상태, 머리 부분과 손목 부분의 훼손이 그 점을 말해주고 있죠. 다만 에드리안의 시신이 2달 만에 큰 홍수가 난 뒤로 발견된 것이라 그것이 직접적인 범인의 패턴이라고 보는 것이 확실치 않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죠. 다른 부분도 아닌 꼭 그 머리와 손목 부분만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물론 현재까지도 브라이언 밀러는 이런 에드리안의 실종에 관해서는 그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거주지에서 약 2-3분 거리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의 평소 취미는 무엇이었다고 했죠? 네, 새벽에 홀로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것이라는 그의 친구의 진술이 떠오르게 됩니다. Did my daughter her last moments here on earth, did she cry out for death? Why couldn't I have been there for her as a man, as a dad?
They always want to protect their children. I wish I had my daughter here to hold again. AMPM으로 걸어오는 그 짧은 길가 도중에 없어진 에드리안. 19년의 짧은 시간만을 살다간 그녀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그녀의 사건이 언젠가는 꼭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